뭐가 어렵냐면 1달러를 넘기가 어려웠고요. 10달러 넘기가 어려웠고 100달러 넘기가 어렵고 1000달러 넘기가 어렵고 10,000달러 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1000달러 넘는 게임에서 비트코인을 잡았고요. 한 3, 4년간의 아주 길고 기나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 2018년도에 비트코인을 사신 분들은 10,000달러 넘는 게임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한 3, 4년 고생을 하신 거고요. 지금은 그러면 10만 달러 넘는 게임을 시작했다고 보시는 것이 맞죠. 네, 저는 오태민이라고 합니다. 2014년도에 비트코인 발견하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비트코인 관련해서 공부하고 강의하고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 인터뷰에서 5년 내에 1억을 넘는 것에 대해 확실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촬영 이후 2주 만에 1억을 넘었습니다. 1억에 이렇게 빨리 도달한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1억을 확실히 넘을 것이다 라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은 의미가 없고요. 이제 달러로 10만 달러를 가는 게임인 거죠. 게임으로 치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1월에 그 미국의 선물 ETF가 선물이 아니라 미국의 현물 ETF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나서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그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거든요. 기술적인 이유 때문에 잠깐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게 이렇게 한 달 가까이 가는 것은 좀 이상한 현상이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론사 인터뷰에서도 이거는 왜 떨어지냐고 물어보면 안 된다. 이거 왜 폭등하지 않느냐고 물어봐야 된다. 지금 폭등해야 된다, 사실. 그게 이제 2월 돼가지고 폭등을 했죠. 그래서 폭등하기 직전에 7천만 원대 이제 인터뷰하면서 1억 넘는 건 99.9%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억을 한번 넘었다가 다시 9천 원 떨어졌다가 지금 오늘 촬영하는 지금 다시 1억을 넘었네요. 근데 우리나라 돈이니까 이제 우리는 1억에 관심이 있는데 이건 우리만 하는 기준이고 사실 10만 달러 아직 못 넘었기 때문에 10만 달러를 넘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5년 내에 1억이 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불장에서 10만 달러를 뚫느냐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작가님, 그렇다면 다음 가격 기준을 10만 달러로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비트코인은 되게 특이한 현상이라서요. 사실 기준 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식도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 이제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기준 가격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설이 있지만 내재 가치설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배당을 영구 배당 모형 같은 것도 있고. 그러나 사실 그거는 어떤 그런 참고할 수 있는 것 뿐이고요. 기업의 가치라는 회계적 방식도 사실은 아주 명백하거나 객관적인 건 전혀 아니거든요. 삼성전자의 가치를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으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애플이라는 회사의 가치를 애플이라는 브랜드를 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죠. 그럼 도대체 애플이라는 브랜드는 얼마로 회계적으로 잡아야 됩니까? 그 회계로 잡는다 치고 그거를 그러면 애플 주식가 가격의 n분의 1로 반영했을까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지만 그냥 그래도 주식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비트코인은 아예 그마저도 없으니까 기준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숫자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1달러가 기준이고요. 10달러가 기준이고 100달러가 기준이고 1000달러가 기준입니다. 그렇게 여태까지 성장해 왔어요. 그래서 1달러, 10달러, 100달러, 1000달러가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150달러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150달러 같은 건 쉽게 왔다 갔다 해요. 뭐가 어렵냐면 1달러를 넘기가 어렵고요. 10달러 넘기가 어렵고 100달러 넘기가 어렵고 1000달러 넘기가 어렵고 10,000달러 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1000달러 넘는 게임에서 비트코인을 잡았고요. 한 3, 4년간의 아주 길고 기나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 2018년도에 비트코인을 사신 분들은 10,000달러 넘는 게임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한 3, 4년 고생을 하신 거고요. 지금은 그러면 10만 달러 넘는 게임을 시작했다고 보시는 것이 맞죠. 다른 코인에 비해 비트코인만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개별 가격은 시가총액은 그 개별 가격 곱하기 전체 유통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전체 유통량이 적으니까 일단 비트코인의 1비트코인이라는 거는 리플이나 뭐 이더리움의 1하고는 좀 다르죠. 거기는 발행량이 수억 단위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2,100만 개밖에 없기 때문에 1비트코인 단위로 계산을 하면 그렇게 높아 보이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도 사실은 1비트코인이 1억 개이기 때문에 2,100만 곱하기 1억으로 치면 개당 가격인 1사토시는 그닥 높지 않죠. 지금 1달러가 안 된 거죠. 1사토시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오르면서 이더리움과 그 외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그 외 알트코인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한다는 질문이 좀 애매하긴 한데 생각을 많이는 안 하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비트코인 초창기에 만들어졌고 파죽지세로 이제 비트코인을 따라잡았고 또 이더리움은 성향 자체가 그 생태계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철학이나 성향 자체가 비트코인하고 굉장히 대비돼요.
그래서 관심을 안 가지려고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생태계예요.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저 같은 사람들도 이더리움은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블록체인 2.0이라는 걸 들고 나오면서 그 비트코인을 블록체인 1.0으로 이제 인식을 시켰고 비트코인은 곧 사양화될 거다라는 걸 암시하고 이제 생태계를 구축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비트코이너들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감정이 좋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더리움도 굳건하게 지금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켜냈고 자생력이 있다는 걸 보여줬죠. 이더리움 검증된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카르다노라든가 솔라나 이런 거는 이더리움을 대체하겠다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비트코이너들이 보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건 이더리움의 이슈겠죠. 이더리안들이라고 하는데 이더리안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채 따라잡지 못한 상태에서 카르다노나 솔라나의 추격을 받는 거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서로 싸우는 거죠. 서로 미워하고 자기네들이 이더리안들이 비트코이너들을 자극했던 걸로 자기가 자극을 받는 거죠. 똑같습니다. 논리는. 너희 느리고 구식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세계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 이 세계가 과연 빠르고 최신적이고 정말로 찬란한 기술을 요구하는 세계냐.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그럴까요? AI라면 이 세계가 A라면 더 똑똑하고 더 완벽한 AI가 과거 AI를 대체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아무리 뭐 구글이나 MS의 AI가 좋더라도 삼성이 더 똑똑한 AI를 만들었어. 그럼 이기지 않을까요? 근데 이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네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거죠. 이더리움 ETF에 관련해서는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승인이 안 될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이더리움은 지금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비트코인이 10년 동안 SEC의 문을 두드리게 된 거고 이더리움이 이제 비트코인이 됐으니까 이제 또 따라하잖아요. 비트코인을. 당연히 비트코인의 간기를 갈 건데 쉽게 가게 할 거냐 바로 아니면 비트코인의 한 절반이라도 고생을 시킬 거냐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금융감독 엘리트들이 결정하는 건데 이번에 안 되더라도 조만간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될 가능성은 그닥 높다고 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ETF 승인을 하고 나서 지금 비트코인 폭등했잖아요. 그래서 관리 감독자들 관점에서는 일단 조심스럽죠. 만약에 1월 달처럼 비트코인이 오르지 않았다면 이더리움 승인 가능성은 더 높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별로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구나. 그러면 이제 심판자들은 원래 중립성을 지향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회 구성원들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누구의 편을 든다는 인상을 주면 안 돼요.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중립적으로 보이고 싶은데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럼 비트코인 홀더들의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느끼겠죠. 근데 중립성을 훼손하면서도 이걸 해야 되는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면 하겠죠. 그걸 정치적 비용이라고 그러는데 정치적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이익이 크다면 할 텐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이더리움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 만큼 정치적 목적이 있어 보이진 않고요. 그렇게 아직 못 찾았어요. 그렇게 꼭 그렇게 바이든 정부가 이더리움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해야 될 이유? 저로서는 잘 안 보이네요.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제는 대중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코인에 투자하려는 사람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비트코인은 좀 특별한 자산이죠. 그래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더 강해져서 돌아왔죠. 막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네. 왜 내가 2018년도에 안 샀을까?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답이 있어요. 왜 자기가 2018년도에 안 샀을까요? 모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2017년도에 그렇게 난리가 났었었는데 왜 안 샀을까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죠. 2022년도 하락했어요. 고점을 찍고 많이 하락했어요. 그때 안 샀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지금 산다면 좀 재앙일 거예요. 못 버팁니다. 뭐 단원까지는 아니지만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산을 타는데 맨 아래서부터 올라온 지금 구력이 있는 거고요. 지금 산을 탄다. 그러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금 차로 올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산을 타겠다는 거죠. 저랑 같은 높이에서. 우리는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뭐 1억이 넘었다가 9천만 원 돌아오면 아무렇지도 않아 진짜. 밥도 잘 먹고 여전히 호호하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너는 싸게 샀으니까 그렇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1억일 때 팔고 9천일 때 다시 잡으면 개당 1,000만 원 벌거든요. 그건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안 팔고 9천만 원 떨어지면 1억에 1,000만 원의 손실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학적으로는 똑같아요. 다만 산을 지금 10년 동안 탔기 때문에 이 정도의 굴곡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몸으로. 근데 지금 투자를 한다. 못 버틴다고 저는 봅니다. 아래서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을 갖기가 어렵죠.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좀 너무 늦었다고 생각도 할 거고.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 알트를 찾죠. 그래서 아래서 시작할 수 있는 코인을 찾습니다. 얘도 아래서 시작하지만 에베레스트처럼 높아질 거야. 찾게 되어 있어요. 그 길로 가거든요. 공무도화가의 구절이 생각나네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리로 가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그리로 갈 거예요. 그게 비극이죠.
비트코인이 실물 자산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비트코인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실물이라는 것과 가치는 좀 다른 이야기고요. 실물이라는 거는 비트코인만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대부분 투자하고 있는 투자 상품들이 실물이 아니죠. 그걸 디머티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주식을 거래하면 진짜로 그 회사의 주식을 종이로 받았죠. 근데 지금은 실물이 아니잖아요. 관심도 없을 거야 아마. 그건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고 그 권리증을 나 돈 벌었다 좋아하고 밥 사고 갖고 있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다 비슷해요 그거는 비트코인만 그런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이나 이런 것도 사실 실물이 아니죠.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실물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 건물에 등기적 권리를 갖고 있는 거지 집을 소유한다는 개념이 좀 이상한 개념이거든요. 집 갖고 어디로 갈 수 있나요? 집을 내가 경찰 도움 없이 봉쇄해 갖고 남들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나요? 뭐 감금자치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막 쳐들어오는 건 뭐 막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기 집은 그렇다 치고 빌딩 같은 거를 소유한 사람들은 뭐 그 아마 대책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사람들이 실물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사실 좀 본인들이 말하는 그 실물이라는 개념이 사실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죠. 비트코인은 여태까지 실물이 없다라고 비난해 오신 분들은 실물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걸 좀 정의를 엄밀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정의가 실체가 없어요. 비트코인이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실물이라는 정의가 실체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그 실물이라는 게 내가 진짜로 필요할 때 내가 주머니에 넣어서 어디든가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거를 말한다면 비트코인이야말로 실물이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비트코인의 가치는 시작한다. 왜냐하면 금을 내가 금괴를 갖고 있다면 실물이지만 금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고 금괴는 은행 안에 있다면 내가 그 금 가격이 오르면 좋아하겠지만 은행이 동결할 수 있다. 은행이 왜 그런 짓을 하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국가가 시키면 한다. 국가가 왜 그런 짓을 할 거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국가는 해요. 국가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합니다. 내가 상속에 관련한 문제가 생기거나 자금 세탁에 관련한 문제가 생기면 사법적 정의를 위하는 이유로 제 재산을 동결하고요. 그리고 전쟁 같은 상황이 오면 일단 자국민의 외화 자산이나 외환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은 일단 프리징을 합니다. 동결을 합니다.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거라고 착각들을 하지만 지구 어디선가에는 벌어지고요. 문제는 뭐냐면 나한테 안 벌어지더라도 지구 어디선가 벌어질 때 그 자산이 그거를 회피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실물인데 비트코인은 실물 보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구 어디선가에 그런 비극이 일어나면 비트코인에 대한 자각이 커질 거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도 덩달아게 오르죠. 근데 금은 그 능력이 없어요. 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괴를 주머니에 갖고 있지 않은 한 금 실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금괴를 주머니에 갖고 있다 하더라도 모빌리티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공항 검색대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죠. 비트코인은 안 걸립니다. 비트코인이야말로 실물이죠. 비트코인도 금처럼 안전자산이라고 인식되는 날이 올까요? 이미 그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안전자산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그 안전하다는 뜻보다는 그게 비상관자산이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전문적으로는. 비상관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좁게 정의하면 주식의 채권 가격에 영향을 덜 받는 자산을 말하고요. 크게 얘기하면 거시경제의 흐름하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자산을 말합니다. 왜 비상관자산이 필요하냐면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체계적인 위험이 있고 비체계적인 위험이 있는데 비체계적인 위험은 개별 기업, 개별 종목이 갖고 있는 위험을 말하는 거죠. 체계적인 위험은 국가 전체가 갖고 있는 위험이라든가 아니면 인류 전체가 당하고 있는 위험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러 회사의 주식을 담는다면 그 한 개별 회사가 갖고 있는 위험, 뭐 대표가 내부자 정보 때문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느 회사의 주식가가 빡 빠지잖아요. 그런 거로부터 좀 해칭할 수 있죠. 다른 그 비슷한 업종의 다른 회사를 담는다면. 근데 만약에 어느 이유로 2차 전지 자체가 이제 별 쓸모가 없어졌어. 이런 거는 그렇게 해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짜면 수학적으로 비체계적 위험은 분산시킬 수가 있는데 체계적 위험 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 분산하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데 그래도 경험적으로 상관성이 낮은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하면 줄어들어요. 그래서 상관성이 낮은 자산으로 각광을 받는 게 고의 해바라기, 예술품, 그다음에 건물도 들어가고 일부 부동산도 사실은 은행 이자율에 반응을 하려면 그래도 좀 채권과 주식보다는 덜 민감하니까. 그리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크립토 자산입니다. 그 대표 주자가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비상관 자산은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비상관 통계 용어잖아요. 상관성, 코릴레이션. 그래서 비상관 자산이라는 말을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이제 저널리스트들이 비상관 자산을 포함시켜서 거기에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까지 좀 넣어서 안전 자산이라는 말을 쓰죠. 안전하다는 뜻은 아닌데 안전하게 느껴지니까 비트코인이 무슨 안전자산이야 그렇게 생각할 텐데요. 금의 차트를 보시면 금도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금은 뭐 계속 오르나요? 금도 올라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안 떨어지는 게 안전자산이 아니고 가격의 움직임이 일반적인 다른 금융자산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걸 안전자산이라 부른다면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에 제일 가깝죠.
비트코인이 은의 시총을 넘어섰습니다. 금의 시총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은하고는 아예 관심이 없고요. 넘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한때 비트코인이 삼성전자 시총을 넘었을 때 난리가 났어요, 한국에서. 왜 비트코인이 뭔데 삼성전자 시총을 넘냐?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뭐 삼성전자가 뭔데? 삼성전자는 한 회사잖아요. 비트코인은 하나의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비교하려면 이제 금하고 비교할 정도 돼야죠. 근데 금보다 우월해요, 비트코인이. 넘습니다. 그게 이제 시점이 문제겠죠. 미국이 달러 기반 CBDC를 만든다면 비트코인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요? 달러 기반의 CBDC라는 게 이제 정의가 좀 어렵고요. 나오기도 어렵지만 나온다 치더라도 달러 기반의 CBDC가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속성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달러로 전자화폐를 만든다는 개념이라면 이미 온라인 뱅킹이 달러 CBDC인데 그렇게는 보지 않고 이제 중앙은행이 뭐 하겠다는 건데 뭐 그렇다 치고 요즘 복잡하고 제가 강의를 하는데 이것만 갖고 한 이틀 동안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CBDC가 나오기 어려운 이유를 유료 강의를 풀어놓은 게 있거든요. 유튜브에. 그거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게 왜 나오기가 힘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비트코인의 속성 갖고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중앙이 통제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는 건데 통제하지 않을 돈을 만들 리가 없고 희소한 게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인데 달러 CBDC는 희소할 리가 없고 한 가지 사람들이 비트코인보다 나았다는 거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스테이블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비트코인은 무슨 뭐 스테이블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비트코인.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어떠한 이유로 만들어졌나요? 비트코인은 껌 사 먹고 커피 사 먹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껌 사 먹고 커피 사 먹으려면 스테이블한 코인이 필요한 게 맞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껌 사 먹고 커피 사 먹으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신뢰의 망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거 좀 어려워요. 이거 좀 어려워서 각 잡고 강의를 해야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가격의 등락은 비트코인으로 신뢰망을 만드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두 업자가 있는데 신뢰가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도 둘이 협력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집을 고치고 싶고 인테리어 업자는 나한테서 돈을 받아서 수익을 내고 싶고 근데 나는 이걸 걱정해요. 인테리어 업자한테 돈을 주면 돈을 떼이고 일하다가 뻗는다고 표현하죠. 디폴트. 나 돈 없어.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돈 더 주면 할게요. 이렇게 경우 많아요. 돈 안 주면 안 하겠죠. 서로 못 믿어서 교착이 되죠. 이런 경우에 비트코인을 슝 보내요. 1억 원어치. 그러면 보내면 내가 못 찾거든요. 근데 인테리어 업자는 비트코인을 못 찾아요. 이 일이 끝나야 비트코인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완벽하게 끝내야 1억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중간중간 1억이 조금씩 나눠져서 들어오게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인테리어 잘 몰라서 그런데 배선 작업을 일단 끝내면 일단 일부가 들어오고 외장을 좀 도배를 끝내면 또 일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테리어 업자가 사용한 인부들의 월급이 지급되고 나면 또 일부가 들어오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게 왜 심각하냐면 각 나라마다 법이 다르지만 인테리어 업자가 만약에 부도를 내면 그 인부들의 그 노임을 건물주가 내야 돼요. 그게 심각한 위험에 처해요. 이 건물을 짓는다거나 인테리어를 크게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비트코인을 보내놓고 이제 일하게 되면 나는 비트코인을 보냈으니까 내가 다시 못 찾는 걸 업자가 아니까 일할 수 있는 약속을 안 지킬 리 없으니까 일하는데 나로서는 업자가 돈을 받아놓고 일을 안 하거나 임금을 안 주는 위험을 막을 수가 있겠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줄 때는 비트코인 한 개가 1억이었는데 3달 후에 결제가 일이 완료돼서 업자가 비트코인을 찾을 때는 5천만 원 떨어졌어. 그럼 손해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를 분산시킬 수 있어요. 위험을. 1억을 보내고 그 1억에 대해서 스마트 콘트랙을 이용해서 도박 프로그램을 걸어놔요. 도박 프로그램을 걸어놓으면 이 둘과의 관계, 이 거래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거기다가 보내면서 도박 프로그램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이들이 보냈던 이 도박하기 위해서 보냈던 비트코인이 이 업자한테 1억 원어치 가는 거예요. 내가 준 건 1억인 1비트코인인데 이 업자들이 2비트코인을 보내놨기 때문에 3비트코인이 지금 있어요. 지갑에.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이 되면 2비트코인이 가는 겁니다. 1비트코인 다시 도박을 건 사람한테 분배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어. 2억으로. 그러면 0.5비트코인만 갑니다. 업자한테. 그리고 나머지 2.5비트코인이 이 도박을 건 사람한테 분산이 돼서 배당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단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거 원래 하는 게 이게 금융업이 이걸 하는 거예요. 금융업이 이걸 하고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라든가 선물 투자가 다 모두 뭐냐 하면 실제로 그거에 위험을 부담하고 싶지 않은 임금 노동자 위험을 부담하고 싶지 않은 경영자, 위험을 부담하고 싶지 않은 농부, 위험을 부담하고 싶지 않은 광부들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돈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고 밀을 다 수확하기 전에 인건비를 내야 되고 그 가격의 앙등을 해지하기 위해서 있는 게 바로 농산물 선물 시장이 시작한 게 바로
시카고 선물 시장인 거고요. 그리고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면 주식 가격이 요동치잖아요. 다 아까 말했던 그 모형에서 도박꾼들인 거죠. 그 대신 종업원들은 주식, 내가 회사 다니는데 우리 회사 주식 떨어졌다고 내 월급이 줄어들지 않잖아요. 그건 누가 잡아주는 거예요. 주식 투자자들이. 크게 보면.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익을 쫓아서 위험을 감수하는 거고 누군가는 위험을 회피하고 고정된 월급을 받는 거죠. 그게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 전제예요. 이 기본 전제 속에 살면서 왜 비트코인의 가격에 요동을 고민을 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그걸 옛날에는 중앙화된 금융기업이 했는데 이걸 프로그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혁명 아닙니까? 이건 비트코인의 탄생과 함께 예견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초기에 발견한 사람들은 아무도 이 문제를 거론을 안 해요. 오직 이거에 대해서 무지한 일반인들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껌 사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제발 그 강박을 버리세요. 비트코인이 은행을 대체한다는 건 화폐를 대체한다는 의미를 포함해서 은행이 하고 있는 모든 에스크로, 신뢰 중심화된 신뢰 대리인을 다 비트코인으로 발전하면 다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신뢰가 있나요? 내가 인터넷 업자한테 돈 보내놓고 여기에 노르웨이에서 도박이 들어와. 프로그램이 다 하잖아요. 은행 필요 없잖아요. 더 놀라운 점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은행 엘리트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 속성이 있다는 걸 진작 알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아니고 외국의 엘리트들은. 언제 알았냐면 제가 공부를 2014년도에 했는데 그때 알고 있었어요. 비트코인이 커지면 이게 화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에스크로가 작살나겠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만 몰랐던 거예요. 제가 다니면서 이 영상 찍어놨거든요. 이 얘기를. 아무리 떠들어도 계속 같은 질문이 들어와서 내가 정말 이 부분은 정말 이건 강의를 들어야 돼요. 걱정 전혀 안 해도 돼요. 다만 이제 이렇게 도박을 하면서까지 그 커피 사 먹을 수는 없죠. 그건 일방적으로 잡아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아프리카에서 은행이 없는데 삼성 스마트폰을 갖고 있잖아요. 갤럭시를. 그 갤럭시에 우리는 갤럭시에다가 여러 가지 카드를 넣어 사용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비트코인을 넣어서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은행을 거치지 않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하기 때문에 가격의 앙등을 조금도 감내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삼성하고 계약하면 돼요. 폰으로. 나는 이 비트코인을 지금 가격에 고정해서 그럼 그 가격에 고정해서 쓰면 돼요. 오르면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삼성 거가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삼성이 메꾸는 거예요. 이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이게 불가능할까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단말기 업체하고 아프리카 사람이 서로 합의하면 이게 당장 내일이라도 돼요. 여기에 은행이 들어옵니까? 여기에 환율을 조정하는 국가가 들어와요? 안 들어오잖아. 지금 제가 무서운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이 비트코인하고 폰을 이용해서 국가하고 은행을 대체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모르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등. 이걸 깨달았으니까 10년 전에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이거를 알려야 되겠다라고 난리가 났던 거고요. 제발 좀 가격에만 반응하지 마시고요. 이 본질에 좀 놀라셔야 돼요. 소름이 돋아야 돼요. 애플 스마트폰이 혹은 삼성 스마트폰이 어떤 나라의 국가와 은행을 싹 다 대체할 거예요. 이걸 놀랄 필요가 전혀 없는데 제가 10년 전부터 책으로 썼고 강의를 했고 영상으로 찍었는데 지금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이 안 좋으니까 다 뭐 미친 아저씨의 중년 아저씨의 미친 소리하고 들었던 건데 이제 1억이 오르니까 이제서야 좀 놀라겠죠. 이제 이걸 아니까 SEC가 승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트코인으로 인해 가상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목받고 있는 게 기업형 블록체인인데요. 기업형 블록체인의 미래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기업형 블록체인이 나오겠죠. 이제 SEC의 1월 달에 ETF 승인은 단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게 아니고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미국의 금융감독 담당자들이 비트코인 하나의 금융자산으로 인정을 한 거거든요. 물론 그 스테이트먼트에는 우리가 비트코인 인정한 건 아니다라는 궤변이 써 있지만 뭐 이런 식의 금에 대한 ETF를 승인하면서 SEC가 우리가 금을 인정한 건 아니다라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거죠. 뭐 SEC가 금을 인정하고 말고 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어요, 애초에.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 ETF를 미국의 401, 즉 우리나라로 치면 연금이나 퇴직연금 이런 게 잡는 거예요. 그 함부로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기업들한테도 비트코인을 연구하고 비트코인과 비슷한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비트코인에 실려가라 이런 신호를 준 거죠. 그럼 구글이나 애플이나 MS 같은 경우는 진지하게 비트코인을 연구하고 있었으니까 선택의 기로에 쓴 거죠. 비트코인을 활용할까? 이더리움을 활용할까? 아니면 새로 만들까? 개봉박두입니다, 진짜. 기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디파이 같은 기술형 알트코인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할까요? 이들이 시도했던 여러 가지 것들은 되게 그렇게 창발력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용어 자체, 개념 자체를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늘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뭔가 그 새로운 개념은 뭔가 새로운 기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방식. 다 이제 줄이면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블록체인은 여러 노드가 동시에 협력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노드가 동시에 협력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노드라는 거는 대나무의 마디를 노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컴퓨터 쪽에서 쓰는 노드라는 건 서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버. 여러 흩어져 있는 컴퓨터들이 협력을 하는 게 블록체인인데 그 흩어져 있는 컴퓨터들이 협력을 하다 보니까 속도라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처리하는 그 데이터의 용량의 문제가 있어요.
이 지금까지 이제 물 밑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젊고 진취적이고 똑똑한 젊은 사람들의 인재들의 에너지를 빨아서 올린 게 바로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그런 프로젝트고요. 여기서 이제 그 속도하고 이런 용량을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온 거죠. 근데 여기가 뭐가 빠졌냐면 실제로 이것을 사용하는 그 부가가치하고 결합이 빠져 있어요. 기업형 블록체인이 중요한 건 실제로 부가가치를 만드는 건 기업들이거든요. 실제로 무역을 하는 건 기업이잖아요. 이더리움 무역하는 건 아니잖아요. 솔라나는 무역 하나도 안 합니다. 그죠? 그러면 무역을 하는 그 부가가치를 만들고 제조를 하는 회사들이 이 블록체인을 써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들은 쓰겠죠. 근데 꼭 그거를 써야 되냐? 거기 퀘션이 있는 거예요. 물론 중간 정도 수준의 국제적인 규모에서 봤을 때 중간 정도 수준의 기업들은 새로운 걸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걸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예 레벨이 다른 빅5 같은 경우는 얘가 다르겠죠. 저는 그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 고민 오래됐어요, 사실은. 사실 그 아까 얘기했던 비트코인 가지고 삼성 갤럭시 폰으로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해칭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비트코인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안 해도 됩니다. 곧 있을 4월 반감기는 비트코인 시세에 이미 선반영됐다고 보시나요? 원래는 이제 반감기장이 어떻게 되냐면 그 반감기가 오기 전에 시장이 좀 안 좋아요. 아주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좀 침체를 하든가 살짝 올랐다가 뭐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처럼 오르진 않고 떨어졌다가 실제로 반감기 때는 어떤 변화도 안 일어나고 서서히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영세한 채굴업자들이 이제 못 버티고 나가면서 던지죠. 그래서 영세한 채굴업자들이 다 던지고 나가면 이제 폭등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반형이 되죠. 근데 이번에는 선방형을 할 거라고 다 예측을 했어요. 거의 다 저를 포함해서. 왜냐하면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 게다가 이제 빅 이슈가 터졌죠. 미국에서 현물 ETF를 승인하는. 게다가 또 올해 이제 연준이 이자율을 더 이상 오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오히려 깎겠죠, 좀. 거기다 이제 미국 대선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올해가 이제 비트코인의 슈퍼 사이클에 이렇게 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슈퍼 사이클이라는 그런 거에 동의하기보다는 저는 마지막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중산층의 서민들이 1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앞으로의 비트코인 투자 시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그거는 이제 사실 답이 없는 게 사람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거든요. 만약에 여유 자금이 없으면 나눠서 하는 수밖에 없죠. 빚을 내서 샀다가는 진짜 못 버팁니다. 레버리지 투자는 진짜 위험해요. 자기 자본으로 해야 되는데 1억이 중산층 이하의 여유 자금이 사실 없어요. 다 집에 묶여 있거나 어디에 묶여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종목에 투자하고 있다면 1억이 된다면 한번 해보세요.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 종목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그래서 했겠지만 비트코인이 지금 최고 좋습니다. 이번 마운트 곡스에서 14만 개가 풀린다는 기사가 있던데 무슨 내용인가요? 10년 전에 이제 2014년 2월에 마운트 곡스라는 그 당시에 거의 유일무이, 한동안 유일무이했었는데 중국 거래소들이 이제 쫓아왔지만 마운트 곡스가 이제 압도적이었어요. 그 압도적인 거래소가 해킹을 당하면서 파산을 하죠.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투자자들이 일본인들이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신주쿠에 가고 일본 도쿄 신주쿠에 가서 막 피켓 들고 이랬어요. 경영자도 프랑스 사람이었고 좀 특이하죠. 일본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마운트 곡스는. 근데 일본이다 보니까 일본 법원이 이걸 처리해요. 일본 법원이 신중한 건지 아니면 일본의 속도가 원래 그런 건지 일본의 속도가 원래 그런 것 같긴 해요. 천천히 갑니다. 10년이 됐잖아요. 그 법원이 갖고 있는 20만 개가 있어요. 200배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회사는 망했는데 회사 자산은 망했을 시점보다 더 많아졌어요. 이걸 돌려주려고 하거든요. 올해 10월까지.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은 굶은 거죠. 그래서 일부 이익 실현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안 팔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팔고 안 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뉴스 그 자체예요. 비트코인을 투자하다 보면 아시길 텐데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전업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다 카더라를 통해서 투자하죠. 약간의 감, 촉, 확신 정도죠. 다 얇아요. 그래서 누가 새로운 얘기를 부정적으로 하면 다 흔들려요. 그래서 새롭고 부정적인 뉴스를 미디어가 떠들면 가격 떨어져요. 투자자에게는 중요한 정보죠. 근데 좋은 뉴스 미디어가 안 떠들어요. 반영 안 돼요. 나중에 한꺼번에 반영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먹기가 쉽죠. 안 먹기 있으면 먹기 쉽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면 좀 피하면 되죠. 약간 조금만. 그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았다가는 그 가격에 못 살 수도 있으니까. 약간만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있어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마운트 곡스의 14만 개가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은 뉴스고 미디어들이 되게 좋아해요. 이런 뉴스를.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못마땅한데 기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비트코인 못마땅하겠어요. 못마땅한 게 없어져야 마땅한 게 계속 있으니까. 근데 부정적인 뉴스가 있으면 또 뉴스 미디어는 이 조회수가 있으니까 이걸 막 떠들어요. 그리고 권위 있는 매체가 떠들거든요.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스 타임스 이런 데가 떠드니까 일반적인 뉴스 매체들은 책임질 일이 없잖아요. 걔네가 떠들으니까 나는 갔다가 보도만 한 거지. 늘 그랬어요. 전 세계 뉴스가 떠들어요. 야, 니네 망했다 막 조롱하면서 댓글은 그렇게 달리죠.
그러면 실제로 도망가요. 비트코이너들이 얇아갖고, 이 확신이 얇아갖고. 근데 좋은 뉴스는 미디어들이 그렇게 반응 안 하거든요. 그렇게 반응 안 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1월이에요. 올해 SEC 승인이 큰 뉴스거든요. 이걸 뉴스 미디어들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막 떠들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잖아요.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한 달 후에. 이런 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샀겠죠. 그때 5천만 원, 6천만 원이었어요. 불과 3달 됐네요. 2달이네, 2달. 참고하시면 돼요, 이런 거. 만약 저는 단기 트레이딩을 권하거나 하지 않지만 관심 있으면 이런 거 가지면 비트코인은 의외로 쉬운 장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성숙이 덜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남보다 아웃스마트한 게 중요하거든요. 조금만 똑똑하면 돼요. 비트코인처럼 조금만 똑똑하기가 좋은 시장이 없겠죠. 왜냐하면 선수들이 덜 들어와 있으니까. 세상에 미국의 SEC가 ETF를 승인했는데 가격이 떨어져요, 한 달 동안.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시장이. 그리고 한 달 있다 반영한다. 그래서 말들은 잘해요. 뉴스에 팔았다는 등 다 거짓말이에요. 뉴스 미디어가 작정하고 혹은 무의식적으로 좋은 뉴스를 안 떠든 거예요. 그런데 나쁜 뉴스는 실제로 나쁜 게 아닌데 양자 컴퓨터 나오면 망한다. 이런 걸 막 떠들어요. 권위자가 얘기하면 막 떠들어요. 진짜로. 보시면 아시겠는데 사명감을 갖고 떠들어요. 마운트고 시장에도 제가 왜 미리 약을 치냐 하면 떠들 거니까 그리 알라는 거예요. 조롱하고 싶은 거죠. 비트코인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래도 마운트 곡세 13개는 알려진 위험이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창발적인 뉴스가 나옵니다. 누군가는 씹어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당황하죠. 그러면 이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뉴스가 왜 헛소리인지를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정리하기 전까지는 시장은 패닉에 빠지죠. 대표적인 게 이제 정보 관련한 뉴스들이에요.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부정했다라든가. 그럼 우리도 정보가 없죠. 금융수장이 비트코인을 저주했다라든가 이런 거. 우린 정보가 없잖아요. 되게 시장이 허약해요. 확신이 얄팍해갖고. 비트모빅 프로젝트란 무엇인가요? 비트모빅 프로젝트는 제가 주창하고 설계한 코인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이제 비트코이너들은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알트코인을 조심하라고 하는데 알트코인을 만들었으니까 일종의 배신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오해가 없기를 당부드리는 건 저는 2014년도에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비트모빅 프로젝트를 2015년도에 구상을 해서 기업체들을 다니며 설득을 했습니다. 근데 기업체들 설득에 실패했죠. 성공한 케이스도 있었는데 오래가지 못했고. 그래서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대중들은 이해를 한 거죠. 비트모빅 프로젝트를 이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모빅이라는 말은 모비딕에서 왔습니다. 모비딕은 이제 백경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제 유명한 미국 소설이죠. 고래 사냥을 하는 소설입니다. 고래를 왜 잡아야 되냐면 그게 고래기 때문에 잡는 미친 선장이 나오는 소설이죠. 미친 흰고래가 나옵니다. 비트코인은 위험 요소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험 요소가 있냐면 비트코인은 초기에 장난감처럼 사람들이 다뤘기 때문에 취미 삼아서 그냥 장난으로 채굴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컴퓨터를 버린 거죠. 혹은 까먹은 거예요. 혹은 창시자가 가지고 사라졌어요.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양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비트코인의 시총이 낮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거의 가치도 낮으니까. 근데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돈으로 1,300조 원이 넘어요. 그러면 그 불확실한 자산도 거의 수백조 원이 되거든요. 해결을 한번 해야 돼요. 근데 가장 큰 불확실한 건 뭐냐면 그 진짜 잃어버린 코인인지 아니면 진짜로 고래인지 언젠가는 수면 위로 떠올라가지고 물보라를 일으킬 고래인지 진짜 어디 심해 바닥에 가서 죽어있는 고래인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걸 이제 흔들어 깨우려면 유인을 하면 되거든요. 유인할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을 그대로 장부를 복사해요. 그 장부를 복사한 코인도 비트코인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비트코인을 이 복사하는 시점에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 새로운 코인에 대한 소유권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100만 개 갖고 있는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모빅의 100만 개에 대한 청구권도 갖고 있어요. 근데 비트모빅을 청구할 리가 없죠. 이미 이런 프로젝트는 있었어요. 이런 의도로 만든 건 아니지만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비트코인 골드도 이런 방식이에요. 근데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골드는 비트모빅처럼 청구 기간을 주진 않죠. 청구 기간 동안 청구를 안 하면 없애버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트 캐시나 비트 골드는 퍼블릭 상태에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누구나 다 채굴을 할 수 있는 노드가 다 개방된 상태에서 하드포크를 해서, 이 장복에서 하드포크를 하거든요. 하드포크를 해서 바로 퍼블릭으로 오픈을 했어요. 근데 우리 모빅은 지금 현재 퍼블릭으로 되는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해서 지금 프라이빗 코인 상태로 갖고 있어요. 다시 블록체인을 우리가 통제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이 120km로 달리는, 시속 120km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 열차라고 해봅시다. 거기서 한 양을 딱 떼어내요. 한 양을 딱 떼어내서 다른 간선 철로로 딱 이동을 딱 시키죠. 그러면 그 속도의 관성 때문에 엄청 빠를 거 아니에요. 그거를 실험실 안으로 딱 들어가서 우리 혼자 달리기 할 때 쓰는 트레드밀 같은 그런 레일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가지는 않는데 계속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비트모빅은 그 상태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달리긴 달리지만 여기서 인테리어하고 외장도 해서 내가 마음대로 변조시킬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정적인 기간 동안 변조를 시키고 다시 120km로 달리는 그런 생태계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요 사이에 이 고래들로 하여금 청구 기간을 주고 청구를 안 하면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 블록을 기술적으로 이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하려면 비트코인 지금 개당 1억인데 내가 개당 10만 원짜리를 청구하려고 내 신분을 노출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소가 노출되잖아요. 그죠? 그런 모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비트모빅이 개당 1,000만 원이 되면 10,000개를 갖고 있는 사람은 1,000억 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옮기면 자기가 영원히 갖게 되는데 이거를 만약 이동을 안 시키면 비트코인 이동 안 시키고 자기 신분이 노출될까 봐 이동을 안 시키면 1,000억 원을 상실하죠. 이동시킬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이동을 시키면 뭐가 좋냐면 비트코인 생태계에 10,000개 이상씩 담겨있는 그 지갑들이 실제로 고래라서 언젠가는 수면 위에 떠올라서 비트코인을 팔 건지 아니면 죽어있는 시체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관건은 뭐냐면 아니 그걸 장부 복사한 게 이게 어떻게 1,000만 원이 되냐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1,000만 원이 된다고 보는 거죠.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지만 1,000만 원이 되는 건 다른 게임이거든요. 그러려면 여기다가 비트코인과는 다른 어떤 기술적인 요소도 넣고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기업형 블록체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이 모빅이 지금 모빅 전체 발행량의 75%를 제가 소유하고 있거든요. 제가 혼자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알트코인 프로젝트는 다른 건 뭐냐면 다른 알트들은 가격이 오르면 막 매도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모빅 가격이 최근에 올랐는데 올라서 매도가 뭐 10,000개 단위로 나온다. 그럼 범인이 한 명이에요. 근데 저거는 못 움직여요. 왜냐하면 제가 지갑에 넣어서 다 공개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비트 모빅을 투자하는 사람은 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프로젝트 하면서 좀 뒤로 기록하지 않고 남겨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없지 않아요. 지금도 있고 내가 그걸 고백합니다. 안 가질 건데 2029년 전까지 정리할 거예요. 공공재로 쓰고 있어요, 이것도. 그런데 많진 않죠. 왜냐하면 블록체인이나 성격상 대충 계산해 보면 나오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실제로 안 세봤는데 많지 않아요. 뭐 10,000개 이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쨌건 그래서 신뢰를 얻은 거죠. 그래서 내가 갖지도 않고 갖지도 않는 거, 팔지 않는다. 제가 창시자가 팔지 않아요. 이거는 다른 이유가 있는데 왜 팔지 않냐면 팔면 제가 발행자가 돼버려요. 롯데 상품권이 있잖아요. 10만 원짜리. 그 10만 원짜리 도안을 만든 사람은 발행자일까요? 아니면 그냥 롯데 상품권 도안자일까요? 도안자죠. 근데 이거를 팔아요. 10만 원 받고. 이슈어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여태까지 사람들이 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의 창시자일까요? 발행자일까요? 창시자예요. 발행자가 아니에요. 팔지 않았잖아요. 팔지 않는데 사토시 나카모토의 단점이 하나 있어요. 110만 개와 함께 사라졌어요. 아니 팔지 않을 거면 110만 개를 소각하고 가면 되거든요. 우리 블록체인은 소각이라는 멋진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게 암호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인 키를 도저히 암호 키를 모르는 공개 주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개 주소가 전부 난수표로 되어 있는데 의미 있는 걸로 만드는 거죠. 의미 있는 문자를 넣어갖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밀 키는 역산하면 못 찾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거기다 109만 개만 넣어놓고 떠났으면 이 사람은 10만 개만 이제 가져와서 남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110만 개를 갖고 사라진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시장이 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사 그런 일이 없더라도 그 생각만으로 시장은 폭락합니다. 그죠? 그 고래를 잡겠다는 게 바로 비트모빅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안 팔죠. 안 파는 걸 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 갖는다. 그러면 1,500만 개나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게 뭐였을 거냐? 기업한테 줄 거다. 기업을 주려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9년 전에 기업한테 제안을 한 건데 기업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직접 하고 제가 발행이 될 수 없으니까 제가 안 팔고 저는 남을 다 준다. 그래서 일반인한테 주는 거 다 끝났고요. 지금 JTBC, 한양대, 연세대 그리고 다른 언론사 그리고 나서 이제 글로벌 빅5 중에 하나한테 왕창 줘버릴 거예요. 나머지는 소각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프로젝트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오템이 너가 얻는 게 없지 않냐. 그거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냐는 질문을 너무 많이 받는데 여러분 같아도 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게 다 이렇게 되리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눈에 보여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산의 현재 가치가 7조 원입니다. 7조 원. 장부상이지만. 우리 생태계 전체가 10조를 만든 거예요. 근데 더 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100조를 저는 상상했어요. 충분히 100조 된다라고. 기업한테 이거를 제안하고 나는 한 10,000개 정도 받을 생각이었어요. 1%, 한 1조 원 정도. 근데 저는 그때는 제가 창시자로서 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팔 수 있어요. 근데 기업이 이걸 받아줬으면 그렇게 했는데 기업이 안 받아주니까 제가 창시하고 제가 설계하고 제가 디자인하고 제가 주동하기 때문에 제가 발행자가 될 수가 없어요. 발행자가 되면 그 수많은 가짜 증권에 해당하는 알트코인하고 똑같아져요. 제가 팔면. 그래서 저는 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도 경제적인 이익은 여기서 취할 수 없게 된 아주 불쌍한 처지가 된 거죠. 근데 지금 우리 비트모빅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한 지 1년이 돼서 10조 원을 만들었고 지금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저한테 왜 하냐고 질문한 분이 이렇게 지적인 흥미로운 현상에 대해서 눈을 떴고 이걸 10년 동안 해보려고 했는데 기로에 섰다면 안 하겠어요? 돈이 인생의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투자했기 때문에 돈은 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내가 먹고 사는 거를 위해서 한 건 아니거든요. 보여주고 싶었어요, 사람들한테.
비트코인 현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 화폐 현상이고 화폐 현상은 인문학적 현상이고 이거는 재현이 가능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재현할 뿐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그 메타버스 시대에 실제로 블록체인이 어디다 쓰는지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기업체를 통해 여타의 알트코인처럼 막 비전을 가지고 사람한테 돈 받아가지고 투자 받아서 증권 만들어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대신 사람한테 그냥 나눠줄 수 없으니까 산으로 불러서 산으로. 그래서 관악산에 오면 좋고 계룡산에 오면 좋고 한라산에 오면 주고 미국 LA로 불러서 좋고 그리고 호주로 불러서 마지막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저를 다 따라다니신 분이 만약에 4인 가족이 따라다녔다면 지금 한 2, 30억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자전거래라고 하는데요. 자전거래 하다가는 죽죠, 만약에. 이거를 자전거래 하면 이 가격을 다 받아주다가는 10조를 가지고 받아줄 수 있겠어요, 이걸. 시장에서 형성된 거예요. 지금도 조금씩 나눠준다 그러면 줄을 씁니다. 비트모빅이 완성되면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가요? 비트모빅도 비트코인이 똑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위에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 비트코인 위에 진행된 레이어 2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면 이더리움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더리움은 결국 비트코인 같은 블록체인을 만들어 갖고 여러 가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신뢰망을 만들었는데 그 여러 가지를 그 위에다가 레이어 2에서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우선은 대학하고 협력으로 우리 비트모빅을 비트코인처럼 그 비트코인 위에 올라온 레이어 2가 다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위에다가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개발하면 비트코인으로 리펀드 안 해줘요. 그냥 자기가 뜻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빅을 이용해서 하면 우리가 다 개발비 10억이면 10억 다 주죠. 제가 실적 갖고 있다니까요. 한양대학교만 지금 수천억을 받았어요. 대학들이 안 받을까요? 아, 코인 묻히기에서 안 받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얼마나 버티는지 보려고요. 2023년 비트모빅이 현실 세계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사례가 있을까요? 2023년은 되게 일이 많았죠. 일단 대량의 에어드랍은 다 끝났어요. 이 한 해 동안. 3월에 관악산, 4월에 계룡산, 5월에 제주도, 6월에 LA, 7월에 호주를 끝으로 끝냈고요. 이 비트코인 같은 걸 만든 사람이 비트코인을 공부한 사람이 비트코인 같은 걸 만들어서 나눠준대. 우리 호주 갈래? 이러면 이 미친놈아. 정신 차려. 이런 이야기를 감수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받았어요. 그들이 그걸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몇천 원에서 거래가 되다가 몇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지금 50만 원을 터치하고 4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하고의 협력이 이루어졌죠. 작년 12월에 JTBC하고 계약을 했고 그리고 바로 한양대 총장님하고 만나서 하기로 했고 올해 몇 개월 지나서 한양대 인문대학하고 MOU를 맺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트모빅이 얼마나 제가 9년 동안 기업들을 설득할 때 이해를 못 해가지고 왜 돈을 만들어서 팔 생각을 하냐. 돈 넣으면 그걸로 끝난 거다. 우리는 블록체인 이용해서 돈을 만들면 사실 그걸로 끝난 거다. 그걸 팔 필요가 없다라는 걸 설득했는데 그걸 이해를 못 했어요, 기업이.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비트모빅을 조금 담아갖고 선글라스를 팔았죠. 저희가 판 게 아니라 선글라스를 판매하는 사람이 선글라스 팔았고 하루 며칠 수억을 챙겼죠. 그래서 사람들이 새벽부터 와가 줄을 섰어요. 선글라스 20만 원짜리를 사면 20만 원어치 코인을 주는데 사람들은 제 이론에 의하면 20만 원짜리 선글라스를 어차피 살 거를 사면서 코인을 20만 원어치 공짜로 얻다 생각을 안 해요. 공짜로 얻었으면 이 20만 원을 이론적으로는 만 원만 받아도 팔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20만 원짜리 코인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섰고 돈을 지불하고 선글라스를 공짜로 받아서 생각해요. 그래서 선글라스가 10만 원대로 매대로 물량이 나와요. 레이반 같은 유명한 선글라스인데도. 그리고 한 달 지나서 그램피딕이라는 위스키를 1000병을 팔았어요. CU가. 돈 한 푼도 저희가 안 가졌어요. CU가 다 가져갔어요. 그 추운 날 크리스마스 전전날 토요일이었는데 영하 12도. 2시에 사람들이 얼어 죽을까 봐 2시에 오픈한다고 그랬는데 새벽부터 와갖고 9시에 이미 1500명이 됐어요. 500명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6시간 동안 줄 다 세우고 그램피딕이라는 위스키를 나눠줬어요. MZ세대가 좋아하는 위스키라 그래가지고 선정한 건데도 불구하고 위스키를 그냥 공짜로 줘요. 자기는 이걸 갖고.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이번 선거날 애플 아이폰 최신형을 2,000개를 2.5모. 2.5모면 지금 가격으로 125만 원이네요. 125만 원을 종이 지갑에 넣어서 180만 원짜리 아이폰을 팔아요. 그럼 180만 원을 주고 아이폰을 사면서 125만 원을 리펀드 받는 거죠. 그 아이폰은 중고 시장에 내놓을 거야. 2,000개를 팔면 예상되는 줄은 한 15,000명 정도 몰려요. 그러면 이것을 관한테 허락을 받거나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아무도 허락 안 해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계룡산으로 아무 예고 없이 불러갖고 아무것도 아닌 뭔가를 나눠주고 그걸 갖고 있는 그때 2,000명이 왔어요. 그걸 갖고 있는 사람만 이번에 참여하도록 해서 선착순이 아닙니다. 만약에 계룡산 행사를 할 때 그게 우리 관악산 1주년 행사를 계룡산에서 했는데요. 그때 만약에 이거를 아이폰 티켓으로 사용할 거라고 그랬으면 그때 난리가 났죠. 이 생태계가 사람들을 모으는 힘이 있어요. 이게 마케팅적으로 이해가 안 될까요? 아마 확실하진 않지만 5월부터 인사동에서 팝 아트전, 웬디 오월이라든가 유명한 팝 아티스트의 전시회를 하는데
그때 매일 200명한테 선착순으로 코인이 담긴 종이 지갑을 줍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JTBC하고 그 기획사가 하는데 매일 인사동에 줄을 쓸 걸요. 200명 안에 들라고. 작가님은 이 생태계가 완성이 되었다고 보시나요? 그럼요. 생태계 완성됐죠 이미. 생태계는 그러니까 눈을 뭉치는 거랑 똑같아요. 눈사람을 만드는 거지. 눈사람을 만드는 게 생태계가 완성이 아니라 처음에 눈사람 만들기 전에 그 스노볼을 만들어야 돼요. 일단 스노볼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이게 0에서 1로의 도약이거든요. 비트코인 똑같았어요. 스노볼을 만들고 나면 굴리면 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은 게임이 언제 끝났냐면 2011년도, 12년도에 끝난 거예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라지는 시점에 1달러 넘었거든요. 그때 끝났어요.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사토시 나카모토. 1달러 넘은 거면은 100만 달러 넘을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1달러라는 위상은 0에서 1이 되기 때문에 위상이 되게 어려운 거고요. 수학에서 위상 수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너무 나간 이야기고 1달러하고 100만 달러는 놀랍지만 위상이 같아요. 단지 양이 다른 거예요. 1 곱하기 100만이 100만 달러거든요. 근데 0에 아무리 1000억을 곱해보세요. 1이 나오나? 안 나옵니다. 힘든 건 0에서 1로 가는 거예요. 2024년 실현될 비트모빅 프로젝트의 내용들 무엇이 있을까요? 2024년은 이제 대학들과의 협력이 아주 구체화될 거고요. 그 다음에 JTBC도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하고 이제 협력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플이 만들어질 거고, 예를 들어서 TV를 보다가 광고가 뜨는 대신에 QR코드가 뜨면 그걸 이제 선착순으로 갖다 대면 본방을 사수하면 코인을 받죠. 시청률 올리는 데 도움이 되고요. 각종 전시회, JTBC가 하는 각종 전시회라든가 마라톤 대회 이런 데 참여하면 줄 수 있죠. 마라톤 대회는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마감이 됐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최강야구 같은 게 있어요. JTBC에. 그런 거는 이제 너무 흥행이 잘 되니까. 처음에 어떤 그런 이벤트를 시작할 때 이걸 나눠준다 그러면 몰릴 거고요. 9월 달에 한양대학교가 홈리스 체육대회래요. 홈리스들의 노숙자들의 올림픽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잘 모르는데 되게 유명한 대회래요. 국제적인 대회예요. 그걸 한양대 캠퍼스에서 하는데 사람들이 그거 보러 안 오잖아요. 근데 외신들 기자들 오거든요. 그때 입장하면 이 코인 나눠줘 에어드랍을 하겠죠. 인산인해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대학이 이제 가지고 있는 공학적인 기술을 갖고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는 없어요. 비트코인 너무 비싸니까.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비트모빌을 활용해서 비트코인 연구를 하는데 저희가 후원을 할 거고요. 1년에 대략 한 35억씩 후원하기로 하는 계약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비트모빅 프로젝트로 이룰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들이 지향하는 거를 기업이 주도가 해가지고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가 좀 더 다이내믹해지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좀 위협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이렇게 해놓으면 기업들이 쓸 거라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기업은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뭔가 생태계를 만들어서 기업한테 왕창 줘야 돼요. 왜냐하면 삼성이 됐건 MS가 됐건 구글이 됐건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뭔가 한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 올릴 거예요. 근데 그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갖더라도 비트코인 전체 물량이 아주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비트코인에 기여한 만큼을 자기네가 배당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네들이 70% 갖고 있는 생태계에 활용해서 자기네가 이거를 이용해서 이 가치를 올라가면 자기네 자산이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다 하겠어요? 피딩이 같으면. 비트코인 하겠어요? 비트코인 똑같은 모비게 하겠어요? 그렇죠. 안 될 리가 사실 별로 없어요. 유일하게 안 될 이유는 이제 사람들이 여론. 야, 기업이 무슨 비트코인. 근데 그거는 1억이 넘으면서 이제 끝나는데 사람들 생각 금방 바꿉니다. 전 여러 번 봤어요. 제가 이제 농담처럼 부르면서 3년 주기 지인들이 있어요. 비트코인 3년 주기로 이제 난리가 나니까 그때마다 카톡 보내고 연락하는 지인들이 있어요. 가격 떨어지면 이제 싹 떠나고 사람들 생각 바뀌어요. 사람들은 깊이 고민 안 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억하심정이 있지도 않아요.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그 엘리트들만 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기업체들하고 협의할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여론이 우리를 어떻게 근데 여론은 그렇게 비트코인에 중립적이지.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 받아들이죠. 기업이 필요하니까 하겠지. 이렇게 받아들이죠. 대학이 할 수 있지. 언제까지 루나 이런 공포에서 이거 했다가 루나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건 아주 예외적이죠.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은요? 네, 이렇게 여러분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비트코인 1억이 넘었는데 1억을 계속 넘을지 아니면 한 번 또 조정이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비트코인 1억이 넘을 거라고 했던 것도 예지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비트코인의 본질을 파악하면 비트코인은 계속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의 비록 가격은 10년 전과 위상이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발견한 비트코인의 위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은 이미 고점이다 이렇게 판단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쉽게 생각해서 들어왔다가는 또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공부하시는 게 지금 당장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 비트코인은 사는 건 쉬운데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면 사지 말라고 해도 사고요. 어려움을 지켜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없어질 현상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을 거고 우리의 삶을 바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늦었지만 하루도 빨리 공부하고 본질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